지금 한국이 밸브를 잠그면 중동 미군은 단 3일 안에 전멸합니다. 펜타곤 지하 벙커, 미군 서열 1위 합참의장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포탄은 바닥나고 군함은 고철이 된 지옥 같은 상황. 제국의 명줄은 오직 대한민국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뼛속까지 오만한 미 의원단은 한국 놈들 공기 잡고 다 뺏어오자며 기구만장하게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무기를 구걸하러 가는 주제에 복매무눈하며 오만함이 하늘을 찔렀던 것이죠. 하지만 서울에는 이들의 허세를 뼈도 못 추리게 씹어먹을 치밀한 한국의 설계자가 시퍼런 칼을 갈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미국이 던졌던 비웃음을 전 세계가 경악할 초대형 청구서로 완벽하게 대갚아준 미치도록 통쾌한 역전극이 준비되어 있던 겁니다. 콧대 높던 미국이 대한민국 발밑에 처참히 무릎 꿇고 애원하게 된 그 숨막히는 현장. 지금 그 문이 열립니다. 그 전에 잠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에 남겨주시고 함께해주세요. 저는 미 하원 군사위원회 수석 보좌관 데이비드 밀러입니다. 워싱턴 정치판의 심장부에서만 꼬박 20년을 굴러먹으며 뼛속 깊은 곳까지 미국 중심주의라는 거만한 신념에 빠져있던 외교 실무자였죠. 제 입으로 이런 과거를 털어놓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고 뼈아픕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만큼은 아주 솔직하게 고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그들이 흘렸던 피와 땀의 무게를 아주 오랫동안 철저하게 얕잡아 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20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제가 주한미국 대사관의 혈기왕성한 말단 서기관으로 처음 서울 땅을 밟았을 때 한국은 IMF 외환위기라는 거대한 폭풍우에 휩쓸려 당장 내일 가라앉아도 이상하지 않을 난파선과 같은 처지였습니다. 당시 대사관 주변 도로는 연일 생존권을 부르짖는 시위대로 가득했고 최루탄 냄새가 바람을 타고 사무실 창틈으로 스며들어오곤 했었죠. 구제금융 협상이 한창이던 어느 날 저희 대사관 소회의실에 찾아온 한국의 외교부 실무자들의 모습을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50대의 한국 측 수석 대표는 소매 끝이 달아빠진 양복을 입고 있었고 가느다랗게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IMF가 요구하는 가혹한 구조조정 조건을 조금만, 아주 조금만 완화해 달라며 제 눈앞에서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이대로라면 수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수백만 명의 가장이 거리에 나앉게 된다며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죠. 그때 20대의 저는 그 처절한 눈물을 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가슴 아픈 연민, 동맹국에 대한 안타까움? 아니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따뜻한 최고급 원두커피를 홀짝이며 제가 느꼈던 감정은 아주 지독하고 오만한 우월감뿐이었습니다. 아, 이 나라는 영원히 우리의 발밑에 있겠구나. 미국이 적선하듯 손을 내밀지 않으면 단 하루도 스스로 숨 쉴 수 없는 영원한 미국의 하청업체일 뿐이구나. 창밖으로 피켓을 들고 울부짖는 한국의 청년들을 내려다보며 저는 그런 굳건한 확신을 안고 20년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쌓아올린 그 거만한 확신이 얼마나 멍청하고 순진한 착각이었는지. 산산조각 나는 데는 20년이 지난 어느 날 펜타곤 지하 3층 상황실에서 열린 단 한 번의 긴급회의면 충분했습니다. 그날 아침 펜타곤 벙커의 공기는 마치 무거운 납덩어리처럼 짓눌려 있었습니다. 회의실 벽면 전체를 가득 채운 초대형 스크린에는 중동 전선의 지도가 섬뜩한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었죠. 붉은색은 미군이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전멸 직전이라는 아주 절망적인 경고였습니다. 참다 못한 40년 군 생활의 백전노장. 미 합참의장이 굵은 핏대를 세우며 주먹으로 회의 테이블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테이블 한가운데 놓여있던 머그잔이 나뒹굴며 짙은 갈색 커피가 서류 위로 쏟아졌지만 그 방 안에 있던 그 누구도 커피를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숨막히는 공포가 별이 5개 달린 장군들의 목을 조르고 있었거든요. 중동사령부에서 날아온 단 2줄의 긴급 전문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요격 미사일 잔여량 14일분. 155mm 포탄 재고 사실상 제로.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며 전 지구를 호령하던 대제국. 미국의 군수 창고가 쥐새끼 한 마리 없을 만큼 텅텅 비어버린 끔찍한 현실이었습니다. 국방장관이 마른 세수를 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절망적인 보고를 이어갔습니다. 미 본토의 핵심 탄약 공장 가동률은 35% 밑으로 곤두박질 쳤고 숙련된 노동자들은 전부 은퇴해버렸으며 텍사스의 새로운 생산 라인을 깔려면
무려 30개월이 넘게 걸린다는 겁니다. 당장 내일 중동 한복판에 고립된 우리 병사들이 포탄 한 발 없이 맨몸으로 적의 총알바지가 되어야 할 판인데 공장을 짓는데 30개월이라니요. 그건 그냥 다 죽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 끔찍한 정적 속에서 누군가 한 나라의 이름을 꺼내 들었습니다. 한국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유럽의 방산업체들은 서류 작업과 납기까지 최소 2년이 걸리고 일본은 평화헌법 때문에 무기 수출 자체가 꽉 막혀 있습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무기를 당장 쏟아낼 수 있는 압도적인 인프라와 생산력을 가진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뿐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제보스이자 미 의회 대표단의 단장인 리처드 콜먼 의원이 콧방귀를 세게 뀌며 비웃었습니다. 그는 텍사스 출신의 공화당 사선 의원으로 하원 군사위원회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핵심 실세였습니다. 나이는 60을 넘겼지만 키가 190cm가 훌쩍 넘는 거구에 한번 호통을 치면 에어컨 소리조차 묻혀버릴 만큼 목소리가 커서 워싱턴 정가에서는 텍사스의 늙은 호랑이로 불리며 두려움의 대상이던 인물이었죠. 콜먼 의원은 특유의 거만한 표정으로 최고급 가죽 의자에 등을 푹 기대며 소리쳤습니다. 한국? 우리가 주한미군 28,000명 주둔시켜주면서 북한으로부터 목숨 부지하게 해주는 그 조그만 나라 말인가? 당장 군용기 띄워. 우리가 가서 주문서 옛다하고 던져주면 알아서 밤을 새워서라도 싹 다 만들어다 바칠 텐데. 무슨 걱정이야? 감히 대미국이 직접 요구하는데. 그깟 아시아의 하청 국가가 무슨 토를 달겠어? 은혜를 모르면 이번 기회에 똑똑히 일깨워주면 그만이야. 회의실에 있던 장군들과 정치인들이 콜먼 의원의 호언장담에 안도의 한숨을 쉬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저 역시 그들 틈에 섞여 속으로 격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는 벼랑 끝에 몰려 무기를 구걸하러 가는 주제에 마치 빚쟁이가 돈을 받으러 가는 것처럼 당당한 청구서를 들이밀러 가는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서울로 향하는 최고급 군용기 안에서도 우리의 오만함은 성층권을 뚫을 기세였습니다. 콜먼 의원은 크리스털 잔에 담긴 버번 위스키를 느긋하게 흔들며 한국 정부 청사에 들어가면 어떻게 책상을 내리치며 기선을 제압할지 희죽거리며 무용담을 늘어놓았습니다. 심지어 펜타곤 군수조달국에서 파견된 실무자 해밀턴은 이번 기회에 한국 방산 시설의 핵심 기술을 몰래 빼내오겠다며 양말 속에 초소형 도찰용 스마트폰 2개를 쑤셔넣고 실실 웃고 있었죠.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 바다가 끝없이 펼쳐지는 것을 내려다보며 저는 20년 전 눈물 콧물을 쏟으며 제 앞에서 고개를 숙이던 한국인들의 나약하고 애처로운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시대가 변했다고 한들 여전히 그들은 우리의 호통 한 번에 벌벌 떨며 창고 문을 활짝 열어 무기를 갖다 바칠 거라고 단단히 착각의 늪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장장 13시간의 비행 끝에 마침내 인천 상공을 지나 공항 활주로에 발을 내디딘 순간 제 심장 한구석에서 무언가 거대하게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싸늘한 불길함이 척추를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명색이 미 하원 군사위 소위원장이라는 워싱턴의 거물급 인사가 방문했으니 공항 활주로에 레드카펫이 깔리고 한국의 국방부 장관이나 최소 차관급 수뇌부들이 일렬로 도열해서 굽신거리며 저희를 맞이할 거라 예상했거든요. 하지만 인천공항의 텅 빈 VIP 라운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비서관. 단 2명을 대동한 채 서 있는 보통 체격의 50대 사내 한 명이 전부였습니다. 대한민국 범부처 방산수출통제본부장 최성훈입니다. 은퇴 안경을 쓴 이 남자는 첫인상만 보면 한국 정부 부처 어디에나 있을 법한 평범한 관료 그 자체였습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에 흠잡을 데 없는 짙은 남색 정장, 그리고 입가에 머금은 예의 바른 미소까지. 하지만 그와 눈이 마주친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숨을 급하게 들이마시며 뒷걸음질을 칠 뻔했습니다. 정중하게 웃고 있는 입꼬리와는 달리 안경 너머로 번뜩이는 두 눈동자는 마치 영하 40. 도의 시베리아 벌판에서 벼려낸 날카로운 얼음 송곳처럼 우리의 오만함을 단숨에 꿰뚫어 보고 있었거든요. 그 시선에는 우리를 향한 두려움이나 경외심 따위는 단 1g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철저하게 계산된 냉정함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죠. 자신을 마중 나온 사람이 고작 실무진급 본부장이라는 사실을 통역을 통해 전애들은 콜먼 의원의 얼굴이 순식간에 활화산처럼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무례하고 건방진 짓거리요. 미합중국 의회의 대표단이 왔는데 장관은 코빼기도 안 보이고 고작 본부장 나부랭이가 마중을 나와 당장 당신네 윗선 전화 연결해. 공항 라운지의 유리창이 진동할 만큼 크게 콜먼 의원이 고함을 쳤습니다. 옆에 있던 해밀턴도 거들먹거리며 당장 일정을 취소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죠. 과거 20년 전 제가 상대했던 아시아의 관료들이라면 이 정도의 호통 앞에서는 사색이 되어 허리부터 90도로 굽히며 진땀을 흘렸을 겁니다. 어떻게든 미국 측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변명을 늘어놓으며 쩔쩔맸겠죠. 하지만 최성훈 본부장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당황하는 기색은커녕 오히려 콜먼 의원의 길길이 날뛰는 분노를 아주 흥미로운 구경거리라도 되는 양 가만히 쳐다보더군요. 그리고는 주변의 소란이 무색해질 만큼 아주 나직하고 얼음장처럼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콜먼 의원님, 먼 길 오시느라 피곤해서 예민해지신 모양입니다만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팩트가 있습니다. 이번 방문을 다급하게, 그것도 새벽에 전화를 걸어 요청한 쪽은 워싱턴이지 서울이 아닙니다. 목이 마른 자가 우물을 파고 아쉬운 쪽이 먼저 고개를 숙이고 찾아오는 것. 그것이 동맹을 떠나 글로벌 비즈니스의 아주 기본적인 상식 아니겠습니까? 일정을 취소하시겠다면 굳이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돌아가는 비행기표는 저희 쪽에서 부담해드리죠. 방 안의 공기가 일순간 영하로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통역기를 통해 그 지독하게 날카로운 팩트 폭격을 전해들은 콜먼 의원의 입이 금붕어처럼 떡 벌어졌습니다. 분노로 부풀어 올랐던 그의 거대한 어깨가 순간적으로 움찔하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저 역시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20년 전 미국 대사관에서 눈물을 쏟으며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하던 그 나약했던 나라의 관료가 맞나 싶을 정도로 최성훈 본부장의 태도는 오만방자한 미국 대표단을 제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내려다보는 완벽한 갑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서울 도심의 호텔로 이동하는 최고급 방탄 차량 안에서 콜먼 의원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친 숨을 내쉬며 창밖만 노려볼 뿐이었죠. 그리고 저 역시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도로를 가득 메운 차량의 절반 이상이 현대와 기아의 최첨단 전기차였고 한강을 가로지르는 대교 너머로는 뉴욕 맨해튼 뺨치는 마천루들이 위용을 과시하며 빽빽하게 솟아있었습니다. 20년 전 희뿌연 매연과 낡은 건물들로 가득했던 제가 알던 서울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 다른 차원의 제국으로 진화해버린 것이죠. 그날 밤 서울의 5성급 호텔 스위트룸에 홀로 남겨진 저는 도무지 잠을 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던지고 통유리창 앞에 섰습니다. 창밖으로는 한강의 물결을 따라 다이아몬드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서울의 야경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죠. 그 화려하고 압도적인 불빛들이 마치 20년 전 자신들을 비웃었던 저를 향해 조용하지만 잔인한 비웃음을 되돌려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는 주문서를 들고 호령하러 당당하게 온 줄 알았는데 사실은 텅 빈 지갑을 들고 목숨을 구걸하러 온 초라하고 비참한 신세라는 걸 한국은 이미 뼛속 깊은 곳까지 꿰뚫어보고 있었던 겁니다. 내일 오전 저 빛나는 도시 한복판의 정부청사에서 열릴 첫 공식 회의. 과연 그 숨막히는 테이블 위에서 최성훈 본부장이 어떤 무시무시한 팩트의 칼날을 꺼내 우리의 목통을 겨눌지 상상조차 되지 않는 짙은 두려움이 제 온몸을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뜬 눈으로 기나긴 밤을 지새운 저는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처럼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서울 도심의 한 정부 청사대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회의장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통유리 너머로는 대한민국의 상징인 남산타워가 아침 햇살을 받으며 우뚝 솟아 있었죠. 길고 넓은 마호가니 테이블 위에는 한국 측이 준비한 생수와 다과가 한치 오차도 없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한국 측 실무진 8명과 우리 미국 측 대표단 9명, 총 17명이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회의실 안은 숨소리조차 크게 내기 힘들 만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공항에서 일격을 당하고도 텍사스의 늙은 호랑이 리처드 콜먼 의원은 특유의 그 오만한 버릇을 아직 버리지 못했더라고요. 회의 시작을 알리는 공식적인 인사말이나 통역이 채 준비되기도 전에
콜먼 의원이 헛기침을 크게 한번 하더니 대뜸 입술을 열었습니다. 시간이 금이니 단도직입적으로 본론부터 꺼내겠소. 콜먼 의원이 옆에 앉아있던 수행원 해밀턴에게 턱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해밀턴이 기다렸다는 듯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회의 테이블 한가운데로 신경질적으로 밀어 던졌죠. 종이 뭉치가 테이블 위를 미끄러지며 차가운 마찰음을 냈습니다. 지금 우리 미군은 중동 전선에서 자유세계와 동맹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막대한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피를 나눈 혈맹인 한국도 당연히 동맹으로서 마땅한 밥값을 해야 할 때가 온 것이죠. 우리 요구사항은 아주 심플합니다. 155mm 포탄 80만 발 즉시 납품, 천공 방공 미사일 체계 16포대 긴급 지원, 파손된 미 해군 군함 8척의 최우선 수리, 그리고 군사용 HBM 반도체 모듈 150만 개 우선 공급. 세부적인 스펙과 납기일은 이 서류에 다 적혀 있습니다. 콜먼 의원의 두 눈이 한국 측 실무진들의 얼굴을 쭉 훑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하청업체 직원들을 도열시켜 놓고 작업 지시를 내리는 악덕 사장의 눈빛, 딱 그것이었죠. 물론 가격은 70년 혈맹의 정을 생각해서 동맹 특별가로 맞춰주셔야겠소. 납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6개월 이내로 끊으시오. 우리가 당장 급하니까. 그 외의 자질구레한 세부사항은 여기 있는 해밀턴 실무관이 조율해 줄 테니 알아서들 잘 맞춰오시오. 동맹 특별가. 그건 사실상 원가 이하의 헐값으로 무기를 상납하라는 강도나 다름없는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콜먼 의원은 아주 당당하게 마치 미국이 베푸는 크나큰 은혜라도 되는 양턱을 치켜들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 순간만큼은 콜먼 의원의 억지스러운 요구가 어느 정도는 먹혀들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죠. 한국은 미국의 거대한 안보 우산 아래서 70년간 기적 같은 성장을 이룩해온 나라이니 이 정도 청구서는 당연히 군말 없이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한국 측의 반응은 제 얄팍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 버렸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1초, 3초, 5초, 그리고 10초. 테이블 한가운데로 던져진 미국의 주문서를 집어드는 한국 관료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들 그저 그 종이 뭉치를 벌레 보듯 차갑게 내려다볼 뿐이었죠. 회의실의 공기가 급격하게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서류에 손을 대지 않자 콜먼 의원의 굵은 눈썹이 당혹감으로 꿈틀거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국 측 수석 대표인 최성훈 본부장이 천천히 손을 들어 은퇴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그리고는 얼굴에 희미한 그러나 뼛속까지 시리게 만드는 서늘한 미소를 띠며 입을 열었습니다. 콜먼 의원님,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긴 주문서를 작성해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어쩌죠? 저희 쪽에서도 이번 회의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자료가 하나 있는데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 잠시 스크린을 띄워드려도 되겠습니까? 콜먼 의원이 불쾌하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필요 없소. 쓸데없는 브리핑 따위로 시간 낭비할 생각 말고 당장 그 주문서에 사인이나 하시오.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당신네 홍보 영상이나 보고 있을 처지가 아니란 말이오. 하지만 최성훈 본부장은 콜먼 의원의 거친 항의를 가볍게 무시해버렸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리모컨 버튼을 짧게 누르자 회의장 전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이 번쩍하며 켜졌죠. 스크린에 뜬 첫 번째 화면을 본 순간 콜먼 의원의 벌어졌던 입이 거짓말처럼 꾹 다물어졌습니다. 해밀턴은 아예 노트북 자판 위에서 손을 떼고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저 역시 망치로 뒤통수를 3개 얻어맞은 듯 숨이 턱 막히고 말았습니다. 스크린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한국 방위산업의 자랑스러운 홍보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화면 최상단의 붉은색 궁서체로 선명하게 적힌 제목은 바로 미국 군수산업 핵심 역량 붕괴 현황 보고서였습니다. 현재 미 본토를 지탱하는 5대 핵심 방산 기업의 미납 수주 잔량이 무려 1조 5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최성훈 본부장의 목소리는 감정의 동요라곤 찾아볼 수 없이 몹시도 담담했습니다. 마치 내일의 날씨를 예보하는 아나운서처럼 차분했죠. 미국 내 핵심 탄약 공장의 가동률은 35% 미만으로 곤두박질쳤고 텍사스의 신규 생산 라인을 가동하기까지 남은 시간은 최소 30개월. 군함 한 척을 정기 수리하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은 자그마치 3년 2개월. 그 결과 현재 미 해군 주력 함정의 40% 이상이 바다로 나가지도 못한 채
수리적체로 항구의 고철 덩어리처럼 묶여있는 참담한 실정입니다. 한 줄 한 줄. 최성훈 본부장이 화면에 띄운 붉은색 숫자들을 읽어내려갈 때마다 회의실의 온도는 영하권으로 뚝뚝 떨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제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숫자들은 미 국방부 최상층부와 백악관 안보회의에서만 은밀하게 공유되던 미국의 치부이자 1급 기밀 데이터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었거든요. 한국 정부가 도대체 미국의 심장부를 얼마나 깊숙이 그리고 얼마나 치밀하게 들여다보고 있었던 건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최성훈 본부장이 여유롭게 리모컨을 눌러 다음 장으로 화면을 넘겼습니다. 중동 전선에서 미군이 하루에 쏟아붓는 무기 소모 비용은 약 9억 달러에 달합니다. 하지만 현재 붕괴된 미국 내 공장들이 하루에 생산해낼 수 있는 물량은 고작 5천만 달러어치에 불과하죠. 하루하루 숨만 쉬어도 매일 8억 5천만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안보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속도라면 머지않아 미군의 군수 창고는 말 그대로 먼지 한 톨 남지 않게 텅텅 비어버릴 위기인 것이죠. 콜먼 의원의 목덜미부터 얼굴까지 시뻘건 핏대가 터질 듯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굴욕감과 분노가 뒤섞인 그는 주먹을 테이블 위에 올렸다가 내리기를 수차례 반복하더니 결국 참지 못하고 짐승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미 의회 대표단을 불러놓고 도대체 이따위 불쾌한 쓰레기 숫자들을 화면에 띄우는 저희가 뭐냔 말이오. 그 순간 최성훈 본부장이 쓰고 있던 안경을 천천히 벗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콜먼 의원의 붉게 충혈된 두 눈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응시했죠. 부드럽게 미소 짓고 있던 그의 표정에서 처음으로 서늘한 칼바람이 불어 닥쳤습니다. 저희가 뭐냐고 물으셨습니까? 방금 전 의원님께서 제게 동맹에 마땅한 의무를 운운하셨기 때문입니다. 동맹의 의무와 밥값을 따지고 싶으시다면 환상에서 깨어나 냉혹한 현실부터 똑바로 직시하시라는 뜻입니다. 최성훈 본부장이 의자를 밀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지금 이 테이블에 앉아 무언가를 간절하게 필요로 하고 애타게 구걸해야 하는 쪽은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들, 미국입니다. 이런 건방진. 콜먼 의원이 의자를 거칠게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대리석 바닥을 긁는 쇳소리가 날카롭게 회의실을 찢어놓았죠. 190cm가 넘는 거구가 테이블 위로 상체를 숙이며 금방이라도 멱살을 잡을 듯 윽박질렀습니다. 감히 미국을 협박하는 겐가? 우리가 주한미군 2만 8천 명을 주둔시켜 이 조그만 나라를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은 모양인데 우리가 당장 미군을 빼버리면 당신네 나라가 온전할 것 같아. 회의실 안이 떠나갈 만큼 울부짖는 콜먼 의원의 협박에 미국 측 대표단은 일제히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하지만 최성훈 본부장은 눈썹 한 올 흔들리지 않고 태산처럼 꼿꼿하게 서 있었습니다. 오히려 콜먼 의원을 향해 반 발자국 다가가며 리모컨의 마지막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주한미군 2만 8천 명의 목숨값으로 저희를 겁박하시겠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도 마지막으로 숫자 하나만 더 띄워드리죠. 대형 스크린의 붉은 글씨들이 일제히 사라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검은 화면 정중앙에 하얀색으로 거대한 숫자 하나가 묵직하게 떨어져 내렸습니다. 72시간. 만약 저희가 지금 이 순간 한국방산 공장의 모든 생산 라인 밸브를 잠가버리고 포탄 납품을 전면 중단한다면 중동 한복판에 고립되어 있는 미군 8만 명이 버틸 수 있는 작전 지속 시간은 정확히 72시간입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말 그대로 꽁꽁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심장 박동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완벽한 정막 속에서 오직 천장에 달린 에어컨 모터 돌아가는 소리만이 낮게 울리며 귓가를 때리고 있었죠. 딱 3일. 3일 뒤면 당신네 자랑스러운 미군 병사들은 포탄 한 발 쏘지 못한 채 맨몸으로 적의 폭탄을 맞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한미군 2만 8천 명의 안보가 그토록 소중하시다면 당장 중동에서 피 흘리고 있는 미군 8만 명의 목숨은 헌신짝처럼 버려도 좋으시겠습니까? 최성훈 본부장이 다시 자리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안경을 다시 고쳤으며 처음에 그 예의 바르고 서늘한 미소를 얼굴에 띄었죠. 하지만 그 미소는 첫 만남 때와는 완전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약소국의 비굴한 외교적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판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적의 숨통을 쥐고 흔드는 압도적인 승자의 미소였습니다. 의원님,
저희 대한민국은 피를 나눈 미국과의 동맹을 누구보다 소중히 여깁니다. 하지만 동맹은 일방적인 상명하복의 지시가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십일 때 의미가 있는 법이죠. 콜먼 의원의 거대한 몸집이 바람 빠진 풍선처럼 천천히 의자 위로 주저앉았습니다.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던 그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시며 창백하게 질려버리는 것을 저는 바로 옆에서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진 그의 굵은 주먹이 사시나무처럼 미세하게, 그러나 아주 처절하게 떨리고 있었죠. 저는 그 떨림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워싱턴 정가를 20년 동안 쥐락펴락하며 수많은 아시아 관료들의 허리를 꺾어놓았던 이 무소불 위의 텍사스 호랑이가 지금 동맹국의 본부장 앞에서 완벽하게 제압당해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른 의원들의 얼굴 역시 흑빛으로 변해버렸고 노트북만 노려보던 해밀턴은 아예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제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는 듯한 거대한 충격 속에서 처음으로 뼈저린 현실을 자각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무기 주문을 하러 온 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텅 빈 창고를 부여잡고 목숨을 살려달라며 20년 전 우리가 비웃었던 바로 그 나라에게 구걸을 하러 온 초라한 식민지 관료나 다름없었던 겁니다. 한국이 저 서늘한 미소와 함께 고개를 가로젓는 순간 8만 명의 우리 미군이 끔찍한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는 공포가 제 숨통을 강하게 틀어쥐고 있었습니다. 얼어붙은 침묵 속에서 최성훈 본부장이 테이블 위로 흩어진 서류들을 톡톡 치며 정갈하게 모아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피곤하실 테니 회의는 이쯤에서 마무리하시죠. 내일부터는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현장 시찰 일정이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하였으니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 위대한 숫자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직접 보시면 이 협상 테이블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해가 훨씬 더 빠르실 겁니다.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콜먼 의원도 저도 그 순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그 끔찍하고도 경이로운 현장 시찰이 미국이라는 제국의 알량한 자존심을 밑바닥까지 박살내어 거울 앞에 서게 만드는 가혹한 처형식이 될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회의실 문을 나서며 마주친 최성훈 본부장의 눈빛에서 저는 20년 동안 이를 갈며 기다려온 자만의 서늘한 희열을 보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아직 서울의 밤안개가 채 걷히기도 전이었습니다. 호텔 로비 앞에는 저희 미국 대표단을 태우고 갈 한국 측의 검은색 의전 차량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었죠. 차에 오르는 리처드 콜먼 의원의 얼굴은 전날의 그 불그락푸르락하던 분노 대신 짙은 피로와 묘한 경계심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워싱턴 정가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그 늙은 호랑이조차도 도대체 한국이 현장 시찰에서 어떤 무기를 꺼내들어 우리의 숨통을 조일지 몰라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게 분명했습니다. 새벽부터 공장 구경이라니 우리가 무슨 수학여행 온 고등학생인 줄 아나? 뭐지? 콜먼 의원이 애써 콧방귀를 뀌며 투덜거렸지만 예전 같은 호기가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저 역시 솔직한 심정으로는 아무리 한국이 용을 쓴다 한들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나 제너럴, 다이내믹스 같은 세계적인 군수 기업들의 스케일에 비하면 고작 동네 철공소 수준이 아닐까 하는 마지막 알량한 자존심을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KTX를 타고 2시간 반을 달려 경남 창원에 도착한 순간 그 알량했던 제 자존심은 산산조각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 공장의 거대한 정문을 통과했을 때 저희 대표단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입을 떡 벌리고 말았거든요. 공장 건물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지평선을 뚫고 이어져 있었습니다. 한 동, 두 동이 아니라 수십 동의 거대한 건물들이 마치 바둑판처럼 완벽한 열을 맞춰 끝없이 펼쳐져 있었죠. 차를 타고 정문에서 라인 끝까지 이동하는 데만 꼬박 5분이 넘게 걸렸으니까요. 안내를 맡은 한국 측 공장 책임자가 덤덤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이 단지는 3교대로 24시간, 단 1초도 멈추지 않고 풀가동 중입니다. 155mm 포탄을 기준으로 저희의 월간 생산량은 약 18만 발입니다. 그 순간 콜먼 의원이 기겁하며 옆에 섰던 수행원 해밀턴의 어깨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방금 저자가 뭐라고 했어? 18만 발. 해밀턴이 사색이 된 얼굴로 노트북을 급하게 두드리더니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의원님, 현재 미국 본토의 전체 포탄 생산량이 월 2만 8천 발입니다.
미국 전체가 죽어라 찍어내는 물량이 2만 8천 발인데 한국의 공장 딱 한 곳에서 18만 발을 쏟아내고 있다는 소리였습니다. 미국의 무려 6배가 넘는 경이로운 숫자였죠. 콜먼 의원의 얼굴에서 애써 짓고 있던 조소마저 하얗게 질려 사라졌습니다. 공장 내부로 들어서자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육중한 기계음이 심장 박동을 대신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컨베이어 벨트 위로 붉게 달아오른 포탄 탄체들이 쉴 새 없이 쏟아져 흘러가고 있었죠. 코끝을 찌르는 짙은 기름 냄새와 쇳가루 냄새, 그리고 발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거대한 진동이 이 공장의 압도적인 생명력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소름 돋게 만든 건 바로 속도였습니다. 저희 미국 텍사스 공장에서는 포탄 하나가 완성되어 라인을 통과하는데 평균 45초가 걸립니다.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제가 직접 손목시계의 초침을 보며 재어본 결과 정확히 12초였습니다. 12초마다 번쩍이는 황동빛 포탄이 쉴 새 없이 라인 끝으로 밀려나오는 광경은 마치 멈추지 않는 마법의 샘을 보는 듯한 착각마저 들게 했죠. 일행 중 사라 미첼 의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신규 생산 라인을 하나 더 증설하려면 기간이 어느 정도나 필요합니까? 책임자가 아주 당연하다는 듯 짧게 대답했습니다. 주문이 확정되고 부지가 확보되면 6주면 충분히 가동이 가능합니다. 미첼 의원이 손에 쥐고 있던 펜을 툭 떨어뜨리며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텍사스에 라인 하나를 새로 까는데 서류 작업만 수개월, 완공까지 30개월이 넘게 걸리는 미국이었습니다. 6주 대 30개월. 한국이 공장을 짓고 포탄 수십만 발을 찍어내어 전선으로 보내는 동안 미국은 탁상머리에 앉아 환경평가서 도장이나 찍고 있을 거란 소리였습니다. 콜먼 의원은 창원 공장을 시찰하는 내내 단 한마디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시끄럽게 떠들며 트집을 잡았을. 그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문 것은 밀려오는 엄청난 팩트의 폭일 앞에 미국의 한계를 뼈저리게 인정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이 준비한 처형식은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목적지인 거제도의 HD 현대중공업 조선소에 도착했을 때 콜먼 의원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오 맙소사 라는 탄식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축구장 8개를 이어붙인 것보다 더 거대한 40만 톤급 초대형 도크들이 해안선을 따라 무려 10개 이상 웅장하게 늘어서 있었거든요. 수백 미터 상공으로 솟아오른 거대한 크레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사방에서 밤하늘의 별빛보다 더 찬란한 용접 불꽃들이 폭죽처럼 터져오르고 있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조선소 책임자가 무전기를 들며 말했습니다. 현재 이 조선소에서 동시 건조 및 수리 중인 선박은 총 47척입니다. 그중 군함이 6척인데 저기 우측 세 번째 도크를 보시죠. 미 해군 함정 2척이 긴급 수리 중입니다. 저희 대표단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고개를 돌렸다가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곳에는 낯익은 잿빛 선체의 거대한 군함, 바로 미 해군 7함대 소속의 이지스 순양함과 구축함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미 해군 함정이 왜 당장 우리한테 보고도 없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 거요? 콜먼 의원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조선소 책임자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미 본토 노퍽 조선소에서 수리를 받으려면 대기 기간만 38개월이라고 하더군요. 상황이 워낙 급박하니 미 해군 수뇌부에서 의회 몰래 저희 쪽으로 긴급하게 SOS를 쳐서 입고된 건입니다. 저희는 순양함 기준으로 16주면 하부 선체 보강부터 전자, 장비 교체까지 완벽하게 수리해서 바다로 띄워보낼 수 있거든요. 16주 대 38개월. 심지어 비용은 미국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미국 군함이 고장나면 3년을 항구에서 썩어야 하는데 한국에 가져오면 넉 달 만에 새 것처럼 고쳐서 내보낸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러니 해군 수뇌부가 의회의 자존심 따위는 내팽개치고 한국에 무릎을 꿇고 배를 맡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뒤편에서 잠깐 손에 든 거 이리 내놓으십시오 하는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한국 측 보안 요원 2명이 저희 수행원 해밀턴의 양팔을 매섭게 낚아채고 있더라고요. 해밀턴의 손에는 아침에 양말 속에 몰래 숨겨 들어왔던 비상용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고 카메라 렌즈는 미 해군 함정의 핵심 수리 공정을 향해 있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전자기기 반입 금지와 군사보안구역, 내 촬영 불가 방침을 수십 번이나 경고했음에도
미련하게 기술을 빼내겠다며 도찰을 시도하다 현장에서 적발되고 만 것이죠. 해밀턴의 얼굴이 밀가루처럼 하얗게 질렸고 콜먼 의원은 당황한 나머지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좀 둘러보다가 사진 몇 장 찍은 거 가지고 동맹국 대표단한테 이 무슨 무례한 짓거리요. 그때 뒤에서 묵묵히 일행을 따라오던 최성훈 본부장이 성큼성큼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평소에 그 부드럽던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의 얼굴에는 흉터처럼 차가운 분노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최성훈 본부장이 190cm가 넘는 콜먼 의원 앞까지 바짝 다가가 고개를 치켜들며 아주 서늘하게 내뱉었습니다. 겨우 사진 몇 장이라고 하셨습니까? 이 거대한 도크 안에서 움직이는 크레인의 동선 하나, 용접의 각도 하나하나가 전부 대한민국 국민들의 피땀. 어린 세금과 우리 엔지니어들이 30년간 청춘을 바쳐 일궈낸 국가 핵심 전략 자산입니다. 그런데 남의 나라 앞마당에 와서 도둑고양이처럼 기술을 훔쳐가는 게 동맹국이 할 짓입니까? 지금 당장 오늘 시찰 일정을 전면 중단하겠습니다. 이 도찰권은 외교 채널을 통해 백악관에 정식으로 항해 서한을 보내겠습니다. 최성훈 본부장의 단호한 선언에 콜먼 의원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20년 전 같았으면 대사관으로 득달같이 달려와 무릎을 꿇고 사죄했을 한국 관료가 이제는 미 하원 대표단을 향해 당장 공장에서 나가라며 호통을 치고 있었습니다. 사라 미첼 의원이 콜먼의 옷깃을 다급하게 잡아당겼습니다. 리처드, 제발 고집 좀 부리지 마. 우리가 명백히 잘못한 일이야. 지금 당장 중동에 있는 우리 애들이 저 사람들 포탄 없이 죽어가게 생겼는데 여기서 쫓겨나면 당신이 다 책임질 거야.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콜먼 의원은 꽉 쥔 주먹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고 있었지만 결국 천천히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부장, 우리 실무진에 명백한 실수가 있었소. 유감스럽게 생각하오. 사과라는 단어조차 입에 올리기 힘들어하는 미국 정치인의 마지막 자존심이 섞인 사과.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20년 동안 외교가에서 굴러먹은 저에게는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거대한 충격이었습니다. 미국이, 그것도 텍사스의 호랑이 콜먼이 한국 관료 앞에서 꼬리를 내리고 사과를 한 전대미문의 사건이었으니까요. 최성훈 본부장은 그 알량한 사과를 받아내고는 아주 계산된 미소를 지으며 내일 평택 반도체 단지 일정을 진행하겠다고 덤덤히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경기도 평택의 삼성 반도체 단지에서 저희가 마주한 진실은 이전의 충격조차 애교로 느껴질 만큼 끔찍한 절망이었습니다. 평택 단지는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방진복을 입은 수만 명의 엔지니어들이 개미처럼 움직이는 그곳에서 브리핑을 맡은 한국 측 임원이 스크린에 단 하나의 숫자를 띄웠습니다. 92%. 현재 전 세계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92%입니다. 나머지 8%의 미국 기업도 수율을 맞추지 못해 허덕이고 있죠. HBM이 무기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미 해군의 심장인 이지스 전투체계가 수십 개의 적 미사일을 동시 다발적으로 추적하고 요격하는 연산 과정, MQ-9 리퍼 드론이 민간인과 테러리스트를 자율적으로 식별하는 AI 두뇌, 최신의 F-35 스텔스기의 전장관리 시스템. 이 모든 미국의 최첨단 무기체계를 움직이는 핵심 부품이 바로 저희가 독점 생산하는 HBM입니다. 임원의 설명이 이어질 때마다 콜먼 의원의 얼굴은 마치 사형 선고를 듣는 죄수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HBM 공급을 오늘 당장 멈춘다면 미국의 자랑스러운 첨단 무기체계의 두뇌는 전부 정지합니다. 이지스함은 눈을 감고 드론은 장님이 되며 미군은 1990년대 걸프전 수준의 아날로그식 폭격으로 퇴보해야 한다는 뜻이죠. 대만의 TSMC요? 그들은 로직 칩을 만들 뿐 이 메모리 기술을 따라잡으려면 최소 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5년이라니요. 당장 다음 달 포탄이 없어 전멸할 위기인데 5년 뒤의 기술이라니 그건 아무런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평택 공장의 유리창 너머로 무균실 안에서 숨막히게 돌아가는 로봇 팔들을 멍하니 바라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조용하고 티끌 하나 없는 하얀 방에서 만들어지는 손톱만. 한 칩 하나가 미국의 거대한 항공모함을 움직이고 하늘의 드론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저 작은 부품의 밸브를 잠그는 순간
세계 최강 미군은 단숨에 눈과 귀를 잃어버리는 치명적인 상태에 빠지는 것이죠. 우리는 20년 동안 한국이 우리 뒤에서 조립이나 하는 하청업체라고 굳게 믿어왔지만 실상은 한국이 미국의 목줄, 아니 제국의 심장부를 완벽하게 틀어쥐고 있었던 겁니다. 일정을 모두 마치고 서울의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 차창 밖으로는 경기도 들판 위로 붉은 노을이 핏빛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비행기 안에서 큰 소리를 떵떵 치던 콜먼 의원은 뒷좌석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넋이 나간 듯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갈라진 목소리로 저에게 툭 하고 한마디를 던지더군요. 데이비드, 우리한테 도대체 우리가 한국을 압박할 카드라는 게 단 하나라도 남아있긴 한 건가? 저는 노을 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주 정직하고 뼈아프게 대답했습니다. 의원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없습니다. 단 한 장도요. 콜먼 의원이 눈을 감으며 깊고 무거운 한숨을 토해냈습니다. 내일 오전에 열릴 마지막 공식 회의. 최성훈 본부장은 그 자리에서 미국을 향해 진짜 청구서를 내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72시간의 생명줄, 18만 발의 생산력, 16주의 기적, 그리고 92%의 독점 기술까지 미국의 모든 민낯과 무능함을 이토록 완벽하고 잔인하게 까발린 뒤에 꺼내드는 그 청구서가 과연 무엇을 담고 있을지 저는 두려움을 넘어 거대한 경외감마저 느끼며 다가오는 아침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희 미국 대표단을 태운 검은색 의전 차량들은 다시 서울 도심의 정부 청사를 향해 무거운 바퀴를 굴렸습니다. 이틀 전 첫 공식 회의가 열렸던 바로 그 대회의실이었지만 방안을 짓누르는 공기의 무게와 온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틀 전만 해도 제 보스 리처드 콜먼 의원은 자리에 엉덩이가 닿기도 전에 오만한 태도로 서류 뭉치를 집어 던지며 하청업체 부리듯 일방적인 지시를 내렸었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콜먼 의원의 최고급 맞춤 양복은 여전히 칼같이 다려져 있었지만 그의 두 눈 아래에는 밤새 지옥 같은 팩트 폭격에 시달리며 단 1분도 자지 못한 듯 짙은 다크서클이 퀭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 측 실무진이 자리에 앉아 여유롭게 자료를 준비할 때까지 단 한마디의 불평도, 헛기침도 없이 그저 묵묵히 패잔병처럼 기다리고만 있었죠.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일행 중 사라 미첼 의원이 먼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최성훈 본부장님, 이틀간의 현장 시찰 정말 뼈저리게 감사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희에겐 너무나도 거대한 충격이었습니다. 미국이 직면한 끔찍한 현실과 대한민국의 경이로운 역량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에서 똑똑히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녀의 솔직한 패배 인정에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있던 최성훈 본부장이 고개를 살짝 숙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첼 의원님.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제 뜻이 잘 전달된 것 같아 다행이군요. 자, 그럼 뜬구름 잡는 소리는 이쯤에서 접어두고 곧바로 저희 쪽에서 준비한 진짜 제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라는 단어가 제 귓가에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이틀간 창원 공장의 압도적인 화력, 거제 조선소의 기적 같은 수리 속도, 평택 반도체 단지의 완벽한 독점력을 통해 미국의 초라한 민낯을 낱낱이 까발린 뒤에 꺼내는 제안. 저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저것은 협상을 위한 제안서가 아니라 벼랑 끝에 매달린 미국을 향해 내리치는 자비 없는 사형 선고문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최성훈 본부장이 품에서 두툼한 서류 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 서류 뭉치가 마호가니 테이블 위에 안착하며 툭 하고 내는 소리. 종이가 나무에 닿는 그 가벼운 마찰음이 제 귀에는 마치 거대한 단두대의 칼날이 떨어지는 소리처럼 섬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세부적인 실무 조항은 내일 워싱턴으로 돌아가신 뒤 문서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큰 틀의 조건들만 명확히 해두고 싶군요. 최성훈 본부장이 서류의 첫 장을 넘기며 또박또박 그리고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미국이 요구한 포탄 80만 발, 방공체계, 함정 긴급수리, 그리고 HBM 반도체 공급은 저희가 전량 책임지고 모두 원하시는 납기 내에 맞춰드릴 수 있습니다. 단 의원님께서 처음 요구하셨던 그 오만한 동맹 특별가라는 개념은 이 시간부로 영구히 폐기합니다.
모든 청구 비용은 현재 국제시장가에 긴급 납품 할증 30%를 추가로 얹어 현금으로 정산받겠습니다. 콜먼 의원이 윗입술을 질끈 깨물었습니다. 원가에 가까운 헐값으로 무기를 상납하라는 미국의 첫 번째 억지 요구가 아주 보기 좋게 단칼에 잘려나간 것이죠. 하지만 콜먼 의원은 입도 뻥긋하지 못했습니다. 창원의 18만 발이라는 숫자가 그의 입을 틀어막고 있었으니까요. 둘째, 현재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및 핵심 부품에 부당하게 적용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독소 조항과 고율 관세를 즉각적이고 대폭적으로 인하해 주십시오. 미국 무역의 근간을 흔드는 요구였지만 콜먼 의원의 굵은 미간이 한번 꿈틀거렸을 뿐 여전히 반박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셋째, 대한민국 방위산업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때마다 발목을 잡고 있는 미국의 그 지긋지긋한 기술, 통제 및 수출 제한 목록을 전면 재검토하고 해제해 주십시오. 저희는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만 물건을 팔 수 있는 미국의 하청업체가 아닙니다. 이 대목에서 콜먼 의원의 두 눈이 날카롭게 좁아졌습니다. 기술 통제 목록 해제는 미국이 수십 년간 우방국들의 군사력을 자기들 발밑에 묶어두기 위해 사용